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은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아침마당, 동치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걸크러쉬 매력을 한껏 이렇게 뿜뿜하고 계십니다. 법률 상식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원래부터 변호사가 꿈이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전 변호사 꿈꿔본 적이 없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네. 엄마 아버지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말을 참 잘한다고 너는 이 다음에 변호사 해라 이런 네. 말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변호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는 뭐 잘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과 또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혼과 상속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변호사 시장, 이제 법률 시장이 변화가 오면서 옛날처럼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두루두루 하는 시대가 아니고 네.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분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초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 분야가 어딜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사건이라든가 의료 분쟁이라든가 이런 소송도 해봤고 부동산 쪽 이제 소송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사 소송 부분을 사실 그때 변호사들이 이걸 다 기피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의 가정에 개입해서 그거를 이제 결과로만 보면 파탄을 낸다 이런 부분에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아니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어떨까 고민하던 차에 네. 이제 TV 방송에서 그 특정 부부 이제 전문 부부 이혼하는 전문 이혼하는 부부들을 그러니까 다룬 드라마에 자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혼하고 상속 관련해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수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이혼율도 높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도 좀 문제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전에 사실 정체돼 있긴 하지만 100세 세대가 되면서 삶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혼과 관련한 이제 소송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직장을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없듯이 한 배우자와 영원히 가기도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혼이 늘고 있고 또 하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권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식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대단히 주장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속 분쟁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분쟁이 시작하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상속과 이혼과 같은 가족 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신은숙 변호사님의 첫 번째 강연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피가 통했는데 소송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피가 통하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소송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송을 마무리해 보면 결국은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하십니다. 하지만 시작은 감정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반드시 원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것만 예방한다고 하면 사실상 가족 간의 소송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 있어서 왜 혈연주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피가 통했는데 소송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피가 통하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소송을 합니다. 근데 가족 간의 분쟁은 특징이 있어서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반드시 원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소송이 발생하는 분야, 요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만 예방한다고 하면 사실상 가족 간의 소송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번에 걸쳐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에 관련해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종전에 가족 간의 분쟁은 특징이 있다, 반드시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감정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족 간은 감정 때문에 소송합니다. 일단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오시면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요, 우리 형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돈 때문에. 인간이, 형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소송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립니다. 사실 이렇게 소송을 마무리해 보면 결국은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하십니다. 하지만 시작은 감정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이어서 감정 때문이다. 그 말도 또 저희가 소송을 하면 맞는 것이, 여러분들 상속 관련해서 평균 소송가액이 얼마일까요? 아시나요?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1억 원이 채 안 돼요.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가십니다. 장장 3년에서 5년을 소송을 하시게 돼요. 여기엔 감정이 있는 게 맞죠. 제가 몇 년 전인가 1,200만 원 때문에 동생이 형님한테 소송하는 걸 봤어요. 1,200만 원 때문에 변호사한테 550만 원 주고 소송을 맡기셨어요. 두 분이 이제 화해를 해서 끝내시긴 하셨는데 이건 다분히 감정이죠. 그 감정이 뭐예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 부모에게, 나에게 잘못했다. 그 다음에 골고루 돈이 나눠지지 않았다. 그 돈의 액수 때문에 형이, 동생이,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여서 다분히 감정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감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줘서만은 해결이 안 되죠. 만족스러운 금액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의외로 화해가 되면 정말 수십억 대의 소송도 하루에 그냥 끝내버리는 게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일단 소송을 시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가족 간의 분쟁은 이혼해서 오실 때하고 좀 다릅니다. 이혼해서 오실 때는 우세요. 일단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 너무 억울하고, 대체적으로 아내분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대체적인 이유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요, 저를 때리고요, 그다음 매일같이 폭언을 해요, 이런 사유를 얘기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우시는 아픈 감정이 돌아서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그 다음부터 이를 뿌듯 이렇게 가르세요. 근데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뿌듯 이빨을 가르세요. 울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고 한이 있거든요. 근데 울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저 내 가족에 대한 보복심, 원한, 미움, 이것만 가득하십니다. 상속 분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 형님은, 동생은, 누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에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재산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 제사 지내라고. 그 다음에 동생인 나 가르치고 결혼할 때 뒷바라지 해주라고. 근데 오빠가, 올케 언니가 돈만 가져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도 안 모시고 저 시집 갈 때요, 1원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 이불 하나 못 가져가서 지금 시댁에서 얼마나 가져온 거 없다고 구박받는지 아세요? 오빠가 그때 100만 원에도 줬으면 제가 시댁에서 이렇게 구박은 안 맞았을 거예요. 그 한이 이게 사과 한 번 한다고 풀리겠냐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소송하면 우리 오빠가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고 미안하다 그럴 거야. 사과할 거야.
저한테 그래요. 이 소장만 받으면요. 얼마나 제가 있는 얘기만 다 쓴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인간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사과할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하세요. 근데 소장을 딱 접수해서 뒀더니 소장 이만큼 넣는데 답변서 이만큼 들어옵니다. 세상에 그 답변서를 보면 억울하게 사는 나의 그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없고 세상에 악마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오히려 부모님을 더 괴롭히고 평생 자기 시집갈 때 안 해줬다고 집안 경조사 때마다 모이기만 하는 오빠한테 화를 내고 올케 언니한테 화를 내고 상을 들러 업고 울면서 가버리고 30년을 한 번도 경조사를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다. 이 막내 여동생 때문에.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막내 여동생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히려 패를 난지 그래서 돈을 줄 수 없었다.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부르르르 떠십니다. 부르르 떠세요. 부르르 떨면서 다시는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길이 이렇게 되죠. 근데 상속 분쟁의 특징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상속 분대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한테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한쪽으로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니까 판결이 나면 다시 화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시작했다라면 반드시 원수가 된다. 그다음에 제가요 사실 욕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욕을 어디서 다 배웠냐? 상속 재판하면서 변호 가가지고 세상에 못 들어본 욕은 거기서 다 들어봅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최소한 우리 가족이 소송을 하지 말아야지. 왜? 원수가 되면 안 되니까. 방법이 뭘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상속에는 큰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칙. 그 원칙을 이해하면 소송이 이제 반으로 줄어요. 상속의 큰 대원칙은 혈연주의, 그 다음에 법정주의입니다. 혈연주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법이 맘대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피가 통한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가져갈까? 그 다음에 저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재산을 받아올 수 있을까? 피가 섞였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직계혈족 간, 반계혈족 간에 내 피가 32분의 1. 이래도 섞인 사람이 이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주의를 기초로 해서 법에서 상속 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4순위까지만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물과 피는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라 해서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사망하면 자녀가 없다면 위로 올라갑니다. 직계 존속,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직계 비속과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이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순위가 1순위 직계 비속, 직계 존속, 3순위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직계 비속과 존속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땐 내가 사망하면 내 형제자매한테 이제 상속분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형제자매도 없다라고 하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넘어서 형제자매는 저하고 2촌이거든요. 3촌, 4촌. 이렇게 이제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여기까지 끝. 사촌도 없다. 그럼 국가에서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없다. 그럼 국가에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속순위고, 자 보세요. 전부 저랑 피가 통했어요. 그죠? 피가 통했는데.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혼 많이 하시잖아요. 이혼율이 굉장히 이제 전반부에 아나운서분께서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결혼하는 숫자가 줄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줄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 5년 전까지 1년에 30만 쌍이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만 명의 돌식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8만 쌍 정도로 줄었습니다. 결혼들을 안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혼 가정이 더불어 늘어나고 있어요. 재혼 가정이 더불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럼 재혼 가정에서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혼할 때 각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재혼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과 같이 상속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제 피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죠.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그러면 전혀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예외는 있습니다.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요즘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는데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그거 외에는 내 피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심화학습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가 재산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사망하셨어요.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두시고 또 이쪽 자녀를 두시고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 배우자 그다음에 이쪽 자녀하고 해서 배우자는 0.5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5 대 1로 상속을 하게 돼서 정확히 말하면 60%를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고 자녀분은 40%를 가져오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재혼한 배우자가 더 상속을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재혼한 배우자분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던 그 재산을 그죠? 상속받았던 재산을 내가 새어머니한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건데, 그죠? 피가 안 통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혼한 배우자가 재혼하신 분들이 사망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재혼한 배우자가 다시 자녀한테 오면 이게 역순환하게 돼서 사실 피가 통하지 않는 그 배우자와 전처 자녀 사이에 상속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몰각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혼하신 분들 내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으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에 대해서 피가 통하는 사람만이 된다라는 원칙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좀 전에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분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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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자녀분이 하나 있다면 1, 둘이 있다면 1대 1로 나눠 갔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0.5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보다 0.5가 가산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과도 함께 이제 상속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대습상속. 내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내가 대신 이어서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은 손주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손주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걷어서 지내면서 친할아버지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손주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 손주의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피가 누구한테 통했는지를 잘 계산해 보세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뿐만 아니라 내 돌아가신 엄마의 부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상속을 받게 돼서 4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주를 기준으로 해서 피가 통한 분은 외조부와 이쪽 친부, 친조부 다 이렇게 4인이 1대 1대 1로 상속을 이제 받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나와 피가 통해야 된다라는 분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상속을 누가 받는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상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상속분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심화학습이 일단은 상속분은 우선순위 가까운 최근친이 먼저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몇 촌일까를 생각해 보면 위로 쭈르르 올라가는 건 일씩 더해집니다. 나의 부모님은 1촌,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 그 다음에 나의 아들 1촌, 그 밑에 손자 2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가까운 그 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 더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인으로 밑에 있는 자녀는 먼저 사망을 했고 그 밑에 손자가 하나 있었고요. 위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의 아버지는 1촌이고 손자는 2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1촌인 할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죠. 하지만 피는 항상 아래를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의 아래쪽에 더 있으면 다 내려와서 없어야 위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2촌이지만 손자가 먼저 상속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상속순위학 안에서 퍼펙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순위학 안에서 이해는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혈연주의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법정주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법정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법으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속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안타까운 대형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체육관이 무너져서 결혼도 안 한 대학생들이 이제 다수 사망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와 같이 정말 그 꽃다운 어린아이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 이런 경우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작성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발생하나요? 보상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본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상속인한테 갑니다. 상속인한테 가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상속인이 나와 피가 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엄마,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만히 잘 사시는 가정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뉴스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엄마가 사실 그 딸하고 같이 어린 딸을 기르는데 아빠가 너무 때리니까 도망을 나와서 그 어린아이를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 길렀어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고 나서 보상금이 나왔다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코빼기도 미치지 않았던 아빠라는 생부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판내나 나 얘 아빠잖아.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잖아. 나도 2분의 1. 예를 들면 1억 나왔으면 5천만 원 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보험회사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전부가 동의하기 전에는 한쪽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재판부도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사정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돈 달라고 온 그 한쪽 부모가 사실 곱게 보이진 않죠. 하지만 법정주의, 상속은 법에서 정한 대로 획일적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부에게도 생모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씩 지급해라.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여배우가 사망했을 때도 누구누구법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의에 의해서 반반씩 지급해라. 라는 이제, 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아니, 이런 경우 세상에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억울하죠. 하지만 왜 그런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한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재판을 해야 돼요. 4,500만이 사망하게 된다면 4,500만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정 감안하지 않겠다. 남아있는 자산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겠다. 그래서 혈연주의와 법정주의를 놓고 이해하면 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자라는 논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엔 그게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안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 상속 포기와 그다음에 한정 승인, 그다음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내가 포기를 했어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가 돼서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되는 정말 황당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자산이 없거나 한 1,000만 원인데 빚은 한 10억 있어요. 그럼 상속을 포기하셔야 되죠. 상속을 포기하시면 그 빚도 재산도 내게 아니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들이 알아서 이제 하게 되죠. 상속을 포기해야 되고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한정 승인도 상속 포기도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될 건 3개월 안 지났으니까 이제 상속 포기한 거 취소할게요. 안 됩니다. 한 번 취소는 영원한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헷갈릴 때 있어요.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한정 승인 제도 뭐냐면 제가요 그 빚하고 재산이 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있는 재산만 갖고 빚을 갚을게요. 그래서 부족하면 저는 책임 안 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해서 한정 승인을 하고 이때 만약에 빚 갚고도 남으면 그게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상속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다 그랬어요. 근데 1순위자들이 요즘 사실 연락 잘 안 하고 지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모르는데 형제자매도 왕래 안 하는 분들 많고요. 더군다나 사촌 결혼식 있을 때 몇 년에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고 빚 갚으라고 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순위자 전원이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그중에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해주시면 1순위 때에서 상속관계가 정리를 끝납니다. 2순위자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1순위자가 전부가 상속 포기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2순위자도 가야 되죠. 3순위자 가야 되죠. 4순위자 전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1순위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해주시는 게 이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단순 승인 간주라 그래서 나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아니 승인한 거를 볼 거야 라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제 딱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망한 분의 재산을 썼을 때입니다. 그 재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걸 하시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월세 보증금이 있었어요. 빚은 많으신데 한 1,000만 원. 그걸 집주인이 자꾸 방 빼야 되니까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덜컥 받아갈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건 공탁이 돼야 되는 거지 절대로 그거를 받아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상속을 포기했어도 그 돈을 수령한 걸로 봐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니까 빚을 전부 갚아야 되는 사태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본인이 관리하던 통장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통장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상속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내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몇 년 전 들어가니까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일일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 소송에서 일일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생명보험 저를 수익자로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받아도 돼요? 그다음에 그거 받으면 아버지 빚 갚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1위였습니다. 1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돈 받고 생명보험 수익금 받고 그다음 빚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보험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이제 만약에 사셨으면은 65세까지 벌었을 수익 그다음에 그동안 들었던 병원비 돌아가신 분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위자료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돌아가신 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보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가지고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돈이어서 이거는 수익자 아들의 돈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돈을 상속해서 물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돈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내 재산이다. 다만 법에 의해서 상속세는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서 이제 재판이 붙었던 사안에서 남편이 2,600만 원에 빚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빚 2,600만 원. 근데 상속자가 아내하고 딸이 있어서 둘이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 미처 상속을 포기를 못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3,000만 원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법정 상속인에서. 그래서 아내분하고
딸이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상속을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가졌는데 가만히 그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생각하면 아니 상속을 포기했으면 상속인이 아닌데 그럼 이순이자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어머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되고 어머님이 빚을 갚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니 그렇지 않다. 사망할 당시의 법정 상속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걸 포기해서 이순이자가 당시 법정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 보험을 들 때는 내가 사망하면 딸하고 아내가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이거 상속 포기하면 어머님한테 갈 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법정 상속인 1순위자가 가져간다. 그래서 보험금은 딸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갖고 빚은 어머님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아쉬운 건 아내분이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해 놓으셨다면 어머님한테 그런 피해는 주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사안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장례식장에서예요. 장례식장에서 의외로 장례식장에서인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만한 통에다 이렇게 팅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의금. 이제 웃으시는데요. 가만히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때문에 기분 언짢잖은 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언짢다니까요, 이게. 부의금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120만 원, 140만 원 가지고 소송이 이 부의금이었습니다. 더 가져갔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신 건데 부의금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형제들이 차라리 부의금이 아예 없고 그냥 형제들 상속분대로 나눠서 내라. 이러면 간단한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상 그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서로 이제 이렇게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의금이 골고루 안 들어와요. 골고루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나한테 들어온 거다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들어온 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 없고 부의금이 안 들어온 형제에게는 어떻게 부담시켜야 되는지 정말 이게 누가 얼마 가지고 왔냐가 굉장히 싸운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큰 원칙은 상속분대로 나눠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을 상속분대로 나누니까 부의금도 상속분대로 나누고 이거를 나눠 가지고 가고 또 책임을 져라 이런 건데 10년 전쯤 생각보다 부의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가정법원이 예시 판례를 내놓습니다. 앞으로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계산 서식을 내놨어요. 자, 계산 서식을 보니까 일단은 형제 둘이 있는데 능력 있는 형은 부의금이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 경험이 짧은 동생은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어요. 남죠. 그럼 이따 어떻게 나누냐. 형은 150, 동생은 그렇게 못해요. 형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생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2대1로 들어왔으니까 형이 200만 원, 동생 1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을 충당해라 라고 이제 예시 판례를 내놨고요. 부족할 때입니다. 부족할 때. 이번에는 형이 400만 원, 동생이 200만 원 들어왔는데 장례비가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판례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전부 다 놀아. 전부 다 놀아. 전부 다 넣게 되면 형 400, 동생 200, 600만 원을 충당하고도 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럽니다. 나 400 넣었으니까 너 200 넣었으니까 똑같이 500 해야 되니까 나 100만 원 넣을게. 너 300만 원 넣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도 동생 말을 들어줍니다. 일단 법원은 전부 넣어라. 그 다음에 4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반반씩 내라. 200, 200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은 600, 동생은 400을 부담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이 부의금이 많이 들어온 형이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말합니다.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적금 깔아놓듯이 쭉 깔아놨던 걸 이렇게 돌아가신 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적금 타는 날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조건부 증여로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용을 쓰고도 남으면 나눠 가져라라는 조건부 증여 성격으로 보는 것이지 그거를 적금 타듯이 많이 뿌려놓고 많이 얻은 사람이 가져가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금 문제과 관련해서는 120만 원, 140만 원짜리 소송도 있지만 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관련된 그 가족 관련된 부의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신 회장님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봉투에 뭐 알려지기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이제 부의금을 이제 투척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님께서 이제 평생을 고생하고 돌아가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하고 싶고 조카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맏아들이 공평하게 이제 나누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내딸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부의금을 받아가지고 오빠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누구는 강북에 아파트를 사고 누구는 유학을 보내줬는데 왜 나한테는 월 200만 원만 주냐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을 전격적으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주셨어요? 근데 끝내 출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기각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재벌들만의 분쟁이 아니고 부의금은 정말 이렇게 소소한 가정에서 오히려 어려운 가정에서 100만 원, 150만 원 갖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들이 뭐 사회생활 안 한다고 하지만 능력 있는 사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위 앞으로 온 거 이런 거가 분쟁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가지고 만약에 분배하신다라고 하면 분쟁이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로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제기해도 이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의금과 관련한 분쟁은 정말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많은 소송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는 원칙만 정확히 정하면 크게 다툴 일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그 상속의 원리, 원칙, 그다음에 기준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상속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생명보험, 부의금과 관련해서 나누는 그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를 이제 이 정도를 만약에 적용해서 가족 간에 나눈다라고 하면 전체 상속 분쟁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으신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재판상 이혼보다 더 많습니다. 놀랍죠? 사실 재판상 이혼은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물론 이혼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속 분쟁보다는 그 숫자가 오히려 적다. 그래서 상속 분쟁이 정말 가족 간을 원수로 만든다. 이런 부분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다 같이 이 부분 피하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수는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은데요. 또 장례비나 부의금 문제로 또 특이한 사례가 있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네. 소송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 아픔보다는 돈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마음 상함이 더 오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특이한 사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매를 남기셨어요. 네. 근데 서로 장례를 안 치르겠다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행여병자처럼 이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이게 물건이어서 누구의 소유권의 객체이지 이제 인격체를 보지를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시신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일을 보고 인간이 어디까지 참 나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상속 문제가
혹시 나에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법률 관련된 상식들 많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대부분의 상속 사건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인가 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릴 건데요. 네.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한쪽에 편중돼서 상속재산을 남기지 말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일정 지분을 남겨주셔야 분쟁이 없거든요. 네.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건 유언장의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 또 다음 주 강연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